만약에 말이죠. 당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러니까 매일 아침 출근할 그 권리가요. 소수의 절박한 외침 때문에 갑자기 가로막힌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오늘은 바로 이 권리와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 그 아주 복잡한 회색지대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뭐 단순히 시위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20년 넘게 계속된 비극이랑 또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선 내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정말 팽팽한 대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국내 언론 보도, 법원 판결문, 인권단체 보고서, 심지어 해외 법률 자료까지 이걸 전부 다 펼쳐놓고 이 딜레마의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 자,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 모든 논쟁의 뿌리를 찾으려면 시간을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있었던 한 사건 말이죠. 네. 도대체 왜 그들은 지하철을 멈추게 되었나? 이 질문의 답이 사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2001년 1월 22일에 있었던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입니다. 당시 70대 장애인 부부가 리프트를 이용하시다가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선로 아래로 추락했어요. 이 사고로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동안 쌓여왔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불을 붙인 말 그대로 도화선이 된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은 죽을 수 없다. 이런 외침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비극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2017년 신길역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군요. 한 장애인이 역무원을 부르려고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결국 9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정말 뭐랄까 소름 돋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점이죠? 그 자료를 보면 그 위험천만하게 설치되어 있던 호출 버튼이 결국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야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단순히 시스템이 좀 미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아주 절망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셈이죠. 시위대의 절박함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응축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세상은 안 바뀌고 약속은 계속 깨졌다는 거군요. 네, 2005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번듯한 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정부가 약속했던 저상버스 도입률 같은 핵심 목표들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게 시위대의 주장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삭발도 해보고 단식도 해보고 법에 호소도 해봤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다수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민 불복종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만이 굳게 닫힌 정부와 사회의 문을 열게 할 유일한 열쇠라고 믿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문을 두드려봤지만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 가장 시끄러운 방식으로 창문을 깨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깨진 창문 파편에 닫히는 건 결국 다른 시민들이라는 딜레마가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수십 년간의 요구가 외면당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저항이 마지막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위대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서 직접 마주하는 건 이 절박함보다는 당장의 불편함과 피해일 겁니다. 네.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이 질문의 무게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한 자료가 있었는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있었죠. 2년간 사회적 피해액이 무려 4,450억 원으로 추산되더군요. 4,450억 원. 이게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여기에는 면접 보러 가다 발이 묶인 취준생, 병원 수술 시간에 늦은 환자, 반복된 지각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직장인,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한 사연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법은 이 충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통 시위라고 하면 집회면 시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시법을 떠올리시는데 네, 보통 그렇죠. 흥미롭게도 이 사안에서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 방해죄라 주로 적용됩니다.
그 점이 좀 의외네요. 집시법이 아니라 더 강력한 형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집시법은 주로 집회의 조건이나 절차를 다루는 반면 일반 교통방해죄는 결과적으로 교통방해라는 상태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태요? 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육로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만 만들어줘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와, 심지어 다른 사람 때문에 이미 길이 막힌 상태에서 시위에 합류했더라도 그 위법 상태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고까지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군요. 하지만 이 조항 자체에 대한 비판도 거세던데요? 네, 만만치 않죠. 인권단체 쪽 자료를 보면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라는 부분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사실상 정부의 비판적인 집회를 위축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아, 과잉금지의 원칙? 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원칙인데 쉽게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따지는 네 가지 기준이 있죠. 첫째, 목적은 정당한가? 둘째, 그 수단은 적절한가? 네, 그리고 셋째, 피해를 최소화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 조치로 지키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혹은 다른 공익 사이의 균형이 맞는가? 바로 법익의 균형성이죠. 정확합니다. 이 모든 딜레마의 법적인 핵심이 바로 그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질문으로 모아지는 거죠. 장애인의 집회의 시위의 자유라는 공익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이라는 또 다른 공익을 보호하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해서 시위를 처벌하는 게 과연 그 균형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바로 가장 뜨거운 법적 논쟁의 중심입니다. 결국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시위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단, 과연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법은 이 날카로운 충돌을 어떻게 중재해야 할까요? 참 어렵죠? 이런 고민이 비단 우리만의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있었나요? 네, 마침 영국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환경단체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다리에 자기 몸을 묶는 방식의 시위를 아주 격렬하게 벌였는데요. 아,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에 공공질서법, 퍼블릭 오더 액트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공질서법.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강력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이 꽤 파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기반 시설에 접착제나 자물쇠로 자기 몸을 묶는 행위, 이걸 럭킹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위 자체를 그냥 범죄로 규정해버렸어요. 행위 자체를요? 네. 그리고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가 사소함을 넘어서는 몰된 마이너 수준이기만 하면 경찰이 심각한 혼란으로 간주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 규제네요. 거의 시위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반발도 만만치 않았겠어요. 물론입니다. 국제 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 칠링 이펙트를 낳을 거라면서 가혹한 조치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사리는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얼마나 어렵고 뜨거운 논쟁거리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다시 국내 문제로 돌아와서 이 논쟁의 표면 아래에 또 다른 층위가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전장현의 요구가 단순히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이동권 문제를 넘어서 장애인 권리 예선 확보와 탈시설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죠. 탈시설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장애인이 수용시설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자는 정책이죠. 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납니다. 어떤 갈등인가요?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일부 부모단체에서는 탈시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아, 반대를 한다고요? 네.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안전한 시설이 필수적인데 지역사회에서는 그만한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이권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 복잡해지더군요. 네, 그 부분도 있죠.
일부 자료에서는 전장현 관련 단체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활동보조사를 장애인에게 연결해주고 법정 수수료를 받는데 그 추산 규모가 연간 189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러면서 탈시설 정책이 확대될수록 이들 단체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죠. 물론 전장현 측은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고 자신들의 요구는 이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위의 배경에는 단순한 이론권을 넘어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예산 배분을 둘러싼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멈춰서 생각하게 됩니다. 시위 규제를 강화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들여다보고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한 소수 집단의 절박한 외침과 다수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권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다층적인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20년 전 비극에서 시작된 생존권 투쟁, 그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구체적인 피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과 원칙, 그리고 해외의 사례와 시위 배경에 숨겨진 쟁점들까지. 정말 복잡하네요. 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던 중 한 자료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나요? 진짜 문제는 시위를 하는 소수자나 피해를 보는 다수 시민이 아니라 이 갈등을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 그 지점이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만 프레임을 씌울 게 아니라 왜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극단적인 충돌로 내몰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한다는 의미겠죠.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 합니다. 네. 이 첨예한 충돌을 해결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부일까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일까요? 아니면 시위 방식을 바꿔야 할 시위대 자신일까요? 다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소수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더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적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논쟁을 통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